안녕하세요. 8월에 오픈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픈 클래스 진행자 오픈 서베이 황희영입니다. 저희 오픈 클래스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작년 말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데이터와 친해지기라는 세션으로 시작해서 핵심 개념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뤘고, 최근까지는 이제 경험 관리의 활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의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데이터 수집하고 추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달에는 데이터 정제와 분석, 10월에는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11월에는 데이터 가공과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다루는 일의 실전 첫 번째 세션인 데이터 수집과 추출 방법에 대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추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수집과 추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단계별로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 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의 흐름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데이터의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의 회원에게 뭔가를 물어봐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면 수집이 될 거고요. 내부에 쌓여있는 로그에서 추출을 한다고 하면 추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하면 러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 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정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데이터는 분석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성실도가 좋지 않은 데이터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배제를 하는,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데이터 정제가 끝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클린드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한 번 더 가공하거나 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공이나 변환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기고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거나 시각화하는 과정까지가 전체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데이터 수집과 추출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제와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마지막으로 가공과 변환,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다루게 될 일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추출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나의 고객, 사용자, 회원에게서 물어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이 데이터를 요즘은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원이나 고객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서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이분들의 프로필, 라이프 스타일, 취향과 선호, 그리고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등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남긴 로그 혹은 구매 내역,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회원별로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first party 데이터라고 하고요. 사실 구매가 아니더라도 특정 페이지에 진입했거나 체류한 시간이라던가 특정 버튼을 클릭한 비율, 스크롤을 얼마나 했는지, 장바구니 아이템을 몇 개나 담았는지, 언제 얼마나 결제를 했는지와 같은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데이터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데이터의 수집, 추출뿐만 아니라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하실 수 있는 일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정제인데요. 데이터가 모두 수집이 되고 나면 이렇게 한 번의 응답이 한 줄에 쌓이는 형태의 러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로파티 데이터,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응답 성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지 않을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 너무 짧거나, 즉 너무 빠르게 응답을 했다던가 혹은 불성실한 주관식 응답이 있다던가 혹은 5점으로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던 문항에 모든 문항에 전부 다 같은 응답을 33333, 44444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던가 하는 불성실한 응답의 패턴이 보일 때 응답을 배제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소 지출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숫자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응답이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위를 잘못 생각해서 응답을 했거나 혹은 일반적인 B2C 소비자가 아닌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굉장히 크게 소비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응답자 그룹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정제를 결정을 할 수 있고 혹은 구매 경험이 있는 카테고리를 모두 고르라거나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도 모든 보기를 다 선택을 하는 즉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매 경험이 많거나 보유한 제품들이 좀 많은 경우에도 이상치로 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데이터 정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 가고 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왼쪽에 제가 조금 시각화된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뒤에서 바로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의미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집계예요. 어떤 문항을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하면 그 1000명이 응답한 값의 평균치 혹은 그 1000명이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한 비율과 같이 문항 유형별로 통계량을 확인하는 것을 집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전체 1000명의 응답자를 다시 소수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석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두 번째 유형부터입니다. 제가 나누기라고 썼어요. 사실 이거 분석이라고 써야 되는데 분석이 나눌 분자의 쪼갤 석자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응답자를 세부 그룹으로 나누면서 내용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여기서는 나누기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데이터셋 안에 브랜드의 호의적인 사람과 비호의적인 사람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를 구분을 해야 호의적인 그룹과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비호의적인 그룹과는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시행할 액션에 따라서 그 액션의 대상이 될 그룹들을 가설 기반으로 쪼개고 그들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분석에서는 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서로 다른 변수를 연결해서 패턴을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랑 구매 의한 브랜드를 연결해서 분석하면 A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브랜드로 스위칭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때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연결해서 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 유스케이스별로 어떤 거를 소구를 해야 더 판매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량화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 가운데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꽤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응답이라든지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성 같은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많은 사람에게 수집을 했을 때는 여전히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일부로서 텍스트 분석이나 멀티미디어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사실 정말 세상에 툴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데이터 시각화 툴이라고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한테는 사실 엑셀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툴입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있고 오픈 서베이의 경우에는 오픈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을 자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태블로나 루커 스튜디오 같은 형태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고민 중에서 사실 중요도로 1번은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떤 시각화 툴을 선택할지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 시각화 툴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툴별로 어떤 데이터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어떤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는 리미테이션,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이 러 데이터냐, 애그리게이티드 데이터냐, 아니면 매출처럼 합산 연산을 메인으로 하는 데이터냐, 아니면 설문 데이터처럼 집합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느냐, 실시간 업데이트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을 시각화 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일회성으로 집계를 해서 한번 보면 되는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냥 원웨이로 내가 정리한 거를 공유하거나 보고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시각화 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툴을 선택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지 시각화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의 종류,
차트의 종류, 도식화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거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데이터의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컬러나 하이라이트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나면 결국은 그 결과물을 문서화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콘텐츠를 담은 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다뤄보고요. 핵심 요소나 규칙, 문서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데이터 가공의 변화는 조금은 더 어드밴스드 코र्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러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가공을 하거나 혹은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회원별로 구매 시기와 구매 제품이라고 하는 정보만 어데이터 안에는 들어있었는데 이 구매 제품을 묶어서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을 한다던가 혹은 이 제품들을 보고서 가격 티어, 저가, 중가, 고가 상품을 사는 사람을 좀 구분해서 분석하는 등등 이렇게 변수를 변환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이 데이터 가공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회원별로 구매 시기, 제품 만족도, 만족 이유라는 데이터에다가 구매 시기와 구매 매장, 구매 제품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면 같은 사람의 데이터를 한 줄로 합쳐서 어떤 매장에서 구매를 했을 때 만족이 더 높은지 혹은 구매 제품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1월 달에 구매 데이터에다 2월 달 구매 데이터를 합치면 시계열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연결하거나 병합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지금은 무슨 뜻이지 싶으실 수 있는데 데이터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밑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데이터 구조 변경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려고 해요. 앞으로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업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매일의 업무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제로 파티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사용자 혹은 그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부터 거리가 먼 주체로부터 생산이 되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로 파티 데이터는 고객이나 회원이나 사용자, 그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꽤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니즈나 선호,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구매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별, 연령 같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라이프 스타일, 취향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훨씬 더 좀 입체적인 프로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공자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시적이고요. 꽤 깊이 있는 데이터도 수집할 수가 있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의 데이터들이 제로파티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특히나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혹은 CRM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용자들의 행동 그리고 결제와 관련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동이라고 하면 웹사이트에 어느 페이지에 들어오는지, 페이지별로 체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버튼별 클릭하거나 호버링하거나 스크롤링하는 행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등등이 들어가고요. 결제 데이터 경우에는 장바구니 아이템 몇 개나 담았고 결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이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대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행동 이면의 동기,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동기와 이유를 이해해야 소구할 메시지, 경험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가야 할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제로 파티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세컨드 파티 데이터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경우인데요. 파트너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받는 건데 사실은 그 처리 방식과 시스템의 완성도에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트너사 이용 형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곳들이 뭐 콜라보레이션 혹은 파트너십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세컨파티 데이터나 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서드파티 데이터에 대한 활용처가 계속해서 좀 이제 좁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서드파티 데이터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다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3자 데이터 애그리게이터,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 거고 사실 쿠키라고 하는 기술적인 장치가 이 서드파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서드파티 데이터의 특징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OS 차원에서 제3자 쿠키 지원 중단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큰 서드파티 데이터의 활용에 좀 제약이 많이 생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찾은 이제 웹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로 파티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 third 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그 당사자인 소비자 혹은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당신이 지난번 설문에서 마음에 들어했던 짐슈즈가 오늘 세일한다라고 하면 사실 응답자는 여기 세일하니까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서드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신발이 좀 새로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운동하는 거 스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데이터를 제공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짐에 가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운동화를 마음에 들어 했었던 혹은 브라우징 했었던 기록이 있는 것이 결합이 돼서 나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이제 사용자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제로파티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경계를 덜한다고 하면 서드파티 데이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측정되는지 몰랐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갈수록 이제 서드파티 데이터의 활용에 좀 제약이 생기고 반대로 개인화를 위해서 계속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로파티 데이터, 퍼스트파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결국은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혹은 소비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가졌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거나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정보가 모두 있을 때 사실 내 타겟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타겟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지 어떤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매장에서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내가 그 타겟을 리치하기 위해서 그 타겟에게 정말 이 제품을 보여주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그 타겟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어야 하는지 정말 비즈니스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파티 데이터, 퍼스트파티 데이터랑 이거를 좀 연관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한 정보는 퍼스트파티 데이터에서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스트파티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게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파티 데이터의 쓸모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로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뒷장에서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사실 소비자가, 사용자가 어떤 곳을 많이 방문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자주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태스크가 있어서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소비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과연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제로파티 데이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누가라는 정보가 조금 독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겉으로 봐서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성별이나 연령처럼.
보통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정보들은 회원 정보로도 지금 많이 수집을 아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에 해당하는 이 타겟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내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는 것보단 경험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정성적인 정보잖아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에 중요도를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훨씬 더 성공지향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태도, 그 다음에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취향, 선호와 같은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내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에 많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회원 정보로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신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퍼스트파티 데이터 기반으로 유출을 하거나 이런 사람일 것 같다. 혹은 제로파티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에 대한 정보는 퍼스트파티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로파티 데이터가 같이 많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을 제가 산업군 데이터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하는 곳은 IT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IT 서비스는 아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 꽤 많은 경우에 first party 데이터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고 제로 파티 데이터로 왜나 어떻게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떤 IT 쪽으로 많이 아직 디지털화가 많이 되지 않은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제로 파티 데이터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물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유통을 통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제품을 사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냐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는 세컨 파티 데이터, 즉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유통을 통해서 혹은 그 유통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서드 파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대부분의 유통사 데이터가 당연히 구매자 개인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매장 단위로 혹은 브랜드 단위로 합쳐가지고 에그리겟 레벨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세컨 파티 데이터만 가지고 구매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 혹은 리서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로 실제 그 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시장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고 왜 샀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문의 방식으로 묻는 제로파티 데이터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 전통 산업의 현재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진행할 데이터 다루기 실전 오픈 클래스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퍼스트 파티 데이터랑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4회 동안은 사실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이후 세션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내용인 첫 번째 파트, 제로 파티 데이터 수집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내용이 오늘 좀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로 파티 데이터랑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줌에 보시면 Q&A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Q&A 창에다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팀이 드릴 거고요. 세션 말미에 Q&A 세션에서 좀 모아서 모든 분들이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파티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로 파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데이터 제공자는 우리 기업의 이용자, 사용자, 고객, 회원 등등입니다. 그래서 자사 회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도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제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거나 구매하고 있지만 자사 회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응답자 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그 소비자가 자사 회원 DB 안에 들어와 있을 확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요청을 해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거를 대부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자사 회원이 자발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클레임을 하실 때 보통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회원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응답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 응답자에게 마찬가지로 요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거를 설문조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외부에 있는 우리의 사용자들도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나타나냐 하면 이커머스에 리뷰를 남긴다거나 혹은 이제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남긴다거나 하는 이제 리뷰나 소셜 리스닝 같은 것들이 사실 풀 방식으로 얻게 되는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VOC, 설문, 리뷰, 소셜 리스닝.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소스가 시장에 있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갖고 그 사람의 의견과 경험을 많이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에 우리 소비자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제공자 풀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툴과 프랙티스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툴은 여러분이 모두 그냥 하고 떠올리실 수 있다시피 구글 폼이라든지 혹은 설문 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툴과 프랙티스라고 적어놨어요. 프랙티스는 뭐냐면 그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방식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제로파티 데이터의 품질은 누가 응답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묻고 수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프랙티스를 처음부터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데 저희도 보탬이 되고자 오늘 같은 세션을 하는 거니까요. 1, 2, 3의 순서로 이야기를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제공자 풀입니다.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제공자 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IT 회사라고 하면 혹은 오토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시는 곳들이라고 하면 자사 회원이나 고객의 DB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사에서 기본 정보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이나 앱의 회원 혹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멤버십 로열티 프로그램의 회원 그리고 구매한 제품을 등록한 고객, 요즘 실물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구매한 뒤에도 코드를 넣고 그 제품을 등록을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사 회원과 고객의 DB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 할 수 있고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사 회원이 일단 있는데 이 모든 그 전수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건 좀 부담스럽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하시는 방법인데 자사 회원 중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회원을 별도로 모아서 풀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방식은 여기 제가 이제 이미지를 붙여놨는데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어떻게 보면 리서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풀을 모아놓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고요. 오픈서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feedback.io라고 하는 이제 전문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집한 패널들의 정보를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외부 패널이에요.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모집된 전문 패널이 외부에는 있습니다. 사실 오픈서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오베이 같은 소비자 패널이 그런 외부 패널의 전형적인 예시에 속하고요. 리멤버는 B2B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패널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 패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또한 고려하실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툴과 프랙티스,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툴과 프랙티스 안에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제로파티 데이터니까 사람한테 뭔가 데이터 수집을 요청해야 돼요. 대부분 질문의 경우를 요청을 하게 되고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uestion and Answer가 필요하고요. 타겟팅과 샘플링은 뭐냐면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 회원 전수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도 이번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타겟해야 하는 응답자의 조건을 좀 정하고 그 안에서도 구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서 응답 대상자를 정하고 그 중에 추출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타겟팅이라고 이제 타겟팅 앤 샘플링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툴과 프랙티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리치 앤 위어드라고 적었는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한테 가장 진입률, 반응률 같은 것들이 좋을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응답자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줘야 사실 품질이 좋은 데이터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리치하고 리워드 하는 거에 있어서도 툴과 프랙티스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퀘스천 앤 앤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실 설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인데 다만 이거를 한 번에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1대 N, 10,000명으로부터 20,000명으로부터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량의 Q&A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하는 방식이 최대한 다양하게 좀 지원이 되는 게 좋겠죠. 다양한 문항 유형. 그다음에 여러 이제 구조화된 문항들을 따라가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자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문항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툴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요. 이 툴에 얹은 실제 질문의 내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화된 설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퀘스천 앤 앤서가 답변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을 다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정성적인 인터뷰 형태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이 잘 들어가 있는 구조화된 설문이 필요하고 응답자를 고려해서 가장 응답자에게 매끄럽게 응답자 친화적으로 워딩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설계가 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툴 위에 얹어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셔서 해주셔야 하는 프랙티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디바이스 어그노스틱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응답자가 모바일에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태블릿에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PC에서 응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수록 강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모바일에서 많이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에 가장 친화적인 응답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PC나 태블릿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CRM 시스템이나 혹은 CDP 같은 걸 쓰고 계신다고 하면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같은 걸 쓰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연동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항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분류를 나눴어요. 객관식이라고 하면 선택지를 주고 응답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평가형은 어떻게 보면 점수형으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점수형으로 혹은 별을 1개 주느냐 5개 주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주관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응답자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숫자 또는 문자로 응답을 하는 거고 날짜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특수형 어떤 특정한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툴마다 어떤 특정한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폼의 경우에는 순위형 응답을 사실상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묻고 싶은데 사실 이 유형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항 유형을 지원하는지 툴을 선택을 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로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준비된 질문의 셋 중에서 이 사람의 응답에 따라서 어떤 문항을 보여줄지 결정을 할 수 있고 혹은 응답에 따라서 그 다음엔 어떤 문항을 물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픈서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툴에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크게 이제 진입 로직이라고 하는 것과 문항 이동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진입 로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은 지금 더 이상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라고 물으려고 하는데요. 이 문항은 더 이상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진입 로직은 더 이상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즉 이탈자의 경우에만 보여줘 라는 로직을 세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우리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유가 다른 쇼핑몰을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 분의 경우에는 어떤 다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보기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만 아,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혹시 어떤 다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계시나요? 라고 한 번 더 묻고 싶을 때 이제 문항 이동 로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이핑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앞문항에서 선택된 보기만 혹은 앞문항에서 선택되지 않은 보기만 제시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호흡기 질병들을 이렇게 다 물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 3개월 내에 경험한 호흡기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라고 응답이 된 것들의 리스트만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이 응답을 일관적으로 하기에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기를 파이핑을 하는 것과 같은 로직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 두 개는 제가 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뒤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구조화된 설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저희가 흔히 이제 설문이라는 거를 설계하기 전에 먼저 만드는 대부분 엑셀로 작업을 합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먼저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항목을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고 문항의 유형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질문 칸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 한 달 이내에 마셔본 음료를 모두 골라라.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 마셨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총 10번 먹었다 하면 그 장소에서 각각 몇 번씩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내용은 질문의 컬럼 안에 들어가는데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대분류 항목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문의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걸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주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응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설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스크리닝 목적입니다. 일단 한 달 이내에 주류를 드셔보셨어야 뒤에 문항들을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거르기 위한 스크리닝 질문이라고 하면 그 다음 세 개의 질문, 응용 장소,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 응용의 행태, 얼마나 주류를 먹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인기 있는 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거, 평소에 주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수인지 맛인지와 같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물어보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노알콜 맥주, 최근에 굉장히 좀 제품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알콜 맥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해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파일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흐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Q&A라고 했는데요. Q&A도 대화의 일종이거든요. 결국 응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질문의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좋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결정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거에서부터 스페시픽한 주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맥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알콜 맥주에 대해서 점점 넓은 거에서 좁혀가는 방식으로 흐름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의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앞문항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들을 좀 고려하는 그런 식의 흐름 배치가 필요합니다. 전체 문항수도 이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문항수,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고 그 안에서 주제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질문과 보기를 대략적인 것을 이 과정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텍스트의 양, 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묻는 사람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응답을 하는 사람이 익숙한 단어로 물어야 의도에 맞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언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보기 개수. 응답을 하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굉장히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 보여지는, 한 번에 보여지는 보기의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적절한 보기 개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컬럼의 경우에 여기는 지금 비고라고 되어 있는데 수집, 클리닝, 분석, 시각화, 변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보기까지가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인데 수집을 할 때부터 이후에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컬럼이 필요합니다. 제가 분석 계획을 구조화된 설문을 짜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문항별로 분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문항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같이 분석할 사람들하고 싱크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문항 간에 어떻게 연계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장소에 따라서 주종을 고르는 고려 요인이 다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점을 통해서 판매할 때랑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때랑 메인으로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먼저 좀 정해놓는다던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이 분석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설계한 문항이나 흐름을 봤을 때 이 목적들이 다 충족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응답자를 고려한 설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파티 데이터의 품질은 누구한테 묻느냐보다 어떻게 묻고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수집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뭐냐면 특히 묻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short and sweet입니다. 짧고 재미있게. 여러분 혹시 그 자녀가 있으시거나 혹은 조카가 있으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하면 뭔가에 사실 인게이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잖아요. 설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short and sweet라고 하는 원칙이 실제로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설문, 리서치 혹은 피드백 이런 거에 어떤 기기에서 응답하는지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저희의 first party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 서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feedback.io라고 하는 피드백 수집 툴이 있어요. 그 수집 툴을 통해서 응답이 들어온 거를 비중을 좀 봤더니 모바일로 응답하는 경우가 92%, PC가 8%, 태블릿이 1%입니다. 태블릿은 거의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92%가 모바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설문, 문항과 보기가 모두 동일한 설문을 PC에서 운영할 때랑 모바일에서 운영할 때 응답 시간 분포를 보면 보시다시피 모바일에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똑같은 문항수로 구성된 설문에서도 읽는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 모바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 더 짧게라고 썼는데 한번 저희 응답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 응답할 의향이 있는 최대 설문 길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5분 이내면 100% 응답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10분, 최대 10분까지 응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56%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44%는 10분이 넘어가는 설문에는 응답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응답 의향은 20분, 30분으로 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명을 인바이트 했는데 여전히 56%는 10분 이내에 설문에 응답을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응답률이 떨어질수록 내가 원래 알고 싶었던 모집단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를 수 있는 특정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만 응답자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지루해도 오래 응답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나의 사용자랑은 좀 다른 성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대표성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수의 최소한 7, 80% 이상의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업계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먼저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균 1분당 응답하는 문항수가 영문보다 한글이 더 적습니다. 영문은 한 7개 정도로 응답을 하시는데 한글은 5, 6문항 정도, 오픈서베이 기준으로는 한 6문항 정도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최적 설문 길이는 영문으로 5분 이내면 약 35문항이고 한글로 5분 이내면 약 30문항이거든요. 이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용자 대상으로 한 데이터 요청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하나의 설문의 서술형 주관식은 3문항 이내. 서술형을 많이 묻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그 안에 정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응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30문항의 10%를 넘어가면 주관식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의 양에 대한 고려를 꼭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에서 각각 다른 설문 툴별로 한 화면에 보여지는 보기 개수를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오픈 서베이가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설문 툴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최대 10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디오 버튼 대신에 영역으로 이렇게 보기를 좀 구분해서 클릭이 좀 쉽게 만들다 보니까 보기 개수가 10개 정도가 됐습니다. 기존 오픈 서베이 설문 툴로는 한 11개 정도가 보여집니다. 사실 더 볼 수도 있는데요. 브라우저에 따라서 외부로 접근을 하면 이런 메뉴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보기 개수가 한 2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폼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작은 폰트로 따닥따닥 붙어진 형태로 지금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툴 중에서는 가장 한눈에 보여주는 보기의 개수는 많더라고요. 최대 16개를 보여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 따라서 밑에 메뉴바가 보여진다면 한 2개 정도는 적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질문을 한 줄만 썼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질문이 두세 줄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늘어나면 사실 보기 개수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화면에 보기가 다 보이지 않아서 스크롤 다운을 해야 되는 영역에 위치하는 보기는 상단에 위치할 때 대비해서 최대 10%포인트 선택률이 낮아집니다. 사실 표본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보기가 길기 때문에 응답에 어떤 그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 화면에 최대한 보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보의 양을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종별로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설문 시스템 A, B, 구글 폼 이렇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평균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우저의 메뉴바 같은 것들 혹은 질문이 두 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2개 정도 뺀다고 생각하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12개 이내 정도가 대략 적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업계 가이드라인을 봐도 문항당 글자 수는 영문은 최대 300자, 한글은 최대 150자. 트위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하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문항당 보기는 12개 이내, 그것도 보기가 한 줄로 표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12개 이내를 권장을 하고 불가피하게 12개보다 많아진다고 하면 반드시 보기 무작위 정렬을 해서 아까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선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특정 보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보기별로 제가 아까 다 한 줄씩 이제 적은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보기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가 응답 선택률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별로 사실 시각적으로도 유사하게 제시가 되도록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겟팅과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딘가에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좀 새롭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타겟팅과 샘플링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는데 대상자 조건이 있고 표본의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하는 거는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성별도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포함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패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널 안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7만 명이나 있어요. 그럼 27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대로 이제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집단별로 응답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거는 목표 응답수가 수도권 남자 20대는 61명, 수도권 남자 30대는 63명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숫자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별, 그 연령별, 인구 비례를 반영을 했을 때 셀별 구성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보를 알고서 그걸 환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총 1000명을 내가 모집한다고 하면 몇 명씩 모으면 되는지. 이렇게 대상자 내에서 구성비를 결정을 했을 때 그 응답자를 추출하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타겟팅만 정하고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내 모집단의 구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모집단의 구성과 가장 유사하게 나의 조사 표본을 결정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시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사실 쉬는 시간을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파트 2를 진행하고 있고 파트 2 끝나고 파트 3 넘어갈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링을 하게 되면
표본 오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먼저 내 모집단이 전체 대상자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설문응답자를 동일하게 맞춘다고 하면 설문 결과는 모집단의 의견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내 모집단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 사용자가 600만 명이다 라고 하면 6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600만 명 중에서 일부를, 그때 표본이라는 표현을 쓰죠,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문 결과와 모집단의 의견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차라는 거는요, 나의 이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줄어들고요. 이 표본 수가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차는 커질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600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보면 사실 우연의 효과가 되게 크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오차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거를 표본 오차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표본 오차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몇 명이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까? 몇 건이나 응답을 수집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결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거 때마다 나오죠. 자, 대한민국 전체의 유권자 중에서 추출을 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A 후보의 지지율이 37.7%고 B 후보의 지지율이 34.6%라고 할 때 신문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대한 설명은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95% 신뢰 수준은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의 표본 오차는 A 후보 지지율 37.7%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이고요. B 후보 지지율 34.6%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각각 다 어떤 식에 의해서 계산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A 후보 지지율이 37.7%인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한다면 모집단 내에서의 실제 A 후보의 지지율은 37.7 빼기 3.0에서 37.7 더하기 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지율은 34.7%에서 40.7%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후보 지지율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9%였잖아요. 그럼 34.6 빼기 2.9에서 34.6 더하기 2.9 사이, 즉 31.7%에서 37.5%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실제 지지율이 지금 겹쳐요. 이 사이에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겹치거든요. 두 후보의 지지율 추정치가 겹친다는 얘기는 실제 모집단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늘 당장 선거를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표본오차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표본오차는 아까 제가 표본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한히 큰 모집단으로부터 내가 표본 추출을 했을 때 표본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400명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좋다고 한 사람이 50%, 싫다고 한 사람이 50%였다고 한다면 실제 모집단 안에서 우리 제품을 좋다고 한 사람 비율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4.9%입니다. 대략 5%라고 보면 45%에서 55%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표본수가 3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표본 오차가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좋다고 한 사람이 32%에서 68%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32에서 68 사이는 추정했다고 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마케팅 목적의 조사를 하실 때는 최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5%포인트 정도가 되는 수준, 즉 400명 정도를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세그먼트 가지고 계시는 경우 있어요. 그 세그먼트가 성별 연령별 세그먼트일 수도 있고 건강지향적 혹은 뭐 프리미엄 지향 이런 태도에 기반한 세그먼트일 수도 있는데, 세그먼트별 분석을 하시고자 한다면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세그먼트를 쭉 나누면 가장 작은 세그먼트는 전체 집단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하려면 가장 작은 세그먼트가 최소 100명, 저희가 권장이론 한
200명 정도 되는 수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세그먼트가 5%가 100명이 되려면 전체는 2,000명이 돼야 될 거고요. 5%가 200명이 되려면 전체는 4,000명이 돼야 되겠죠. 2,000명 이상의 전체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정도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4,000명 대상으로 모든 걸 다 물어서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성과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으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먼저 1단계 조사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세그먼테이션 분석을 합니다. 그럼 전체 4,000명 중에서 굉장히 큰 세그먼트는 1,400명이나 나올 거고 중간 세그먼트 1,000명, 800명, 600명, 200명 정도에 이 정도로 분포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브랜드 서비스의 1차 타겟이 이 두 개 세그먼트고 세컨더리 타겟이 마지막 작은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2차 조사에서는 각각에 대한 최소 표본수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400명씩 그리고 작은 세그먼트는 400명까지는 하기 어려우니까 200명 총 1,000명에 대해서만 2단계 조사를 해서 그 세그먼트의 니즈나 행태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분석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시장에 마켓시어가 높은 브랜드 혹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A 브랜드 경험자 이렇게 많은데 E 브랜드라고 하는 우리 브랜드 최근에 출시된 이런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 경험자 수가 되게 적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단계 조사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나 경험률 자체는 시장에 있는 그 구성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4,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브랜드별 경험자를 리타겟팅해서 정말 그 브랜드에 대한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각 브랜드별로 200명씩 이렇게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하는 단계를 좀 나눠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량 분석을 하신다고 할 때 유형별로 필요한 표본수 그냥 그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석, 이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혹은 두 문항 사이에 교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별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을 하실 때 B2C의 경우에는 전체 분석하실 땐 최소 400명, 아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되는 표본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세그먼트당 분석을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세그먼트 기준으로 최소 100명 혹은 권장 200명 이렇게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 같은 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석을 하실 때는 상관관계 분석은 최소 200명 정도, 회귀 분석은 내가 회귀 분석에 넣으려고 하는 변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 10개다. 그러면 응답은 그거의 20배 정도를 건수를 확보했을 때 안전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조인트, 오늘 컨조인트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가장 복잡한 어떤 분석 방법론의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거인데요. 이런 컨조인트 분석은 전체에 대해서 할 땐 최소 300명,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별로 컨조인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 150명 정도. 즉 분석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필요한 표본수의 가이드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B2B 분석은 사실 B2C랑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분석을 하실 때는 최소 200명, 세그먼트당은 최소 30명, 권장은 100명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B2B도 사실 음식점 사장님처럼 전국에 수십만 명 존재를 하는 그런 풀부터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 전국에 2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치료 전문의 정도 되는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작은 전문가 그룹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모집단은 굉장히 균질한 특징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쪼개봐야 되거나 더 그 안에서도 편차가 클 거라는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지나갔고요. 이제 조금 더 프로덕트를 쓰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닿기 위한 수단들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리워드를 어떻게 책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응답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하고 있는 행태들을 매트릭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한 번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응답자만 좀 독려를 해서 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고 응답자 보상을 자동화하면 여러분이 다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번 수동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앱 안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FC에 연동해서 FC를 받고 들어오면 앱 안에서 인앱으로 설문 화면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FC 연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세일스포스나 파닷이나 뭐 파이프드라이브나 이런 CRM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그 안에 아마 그 사용자나 회원이나 고객의 DB가 있을 거예요. 그 CRM 시스템에 연동해서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매끄러운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CRM 시스템 연동이 되면 좋고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외부 앱 이런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여러 서비스를 연동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그 CDP에다 연동하는 그런 옵션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각 채널별로 수집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좀 이게 이런 뜻이구나가 느낌이 올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만 해도 사실 실제로 이렇게 프로덕트에서 세팅을 해봐야 그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픈 서베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좀 신규 프로덕트인데 오늘 좀 그냥 그 화면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채널별로 수집을 할 때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하나의 웹링크로 모든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웹링크가 생기고 이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홈페이지 배너 연결하거나 소셜미디어나 채팅창에 공유하거나 태블릿이나 키오스크에다가 띄워놓고 계속해서 응답을 수집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사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중복 응답을 하진 않더라도 같은 기기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 응답을 허용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키오스크형으로 응답 수집할 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개인별 링크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수집을 아까 방식으로 웹링크 한 개로 하면 어떤 사람이 응답한 건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누구 응답인지 알고 싶고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나중에 붙여서 분석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방식은 개인별로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세팅한 설문에 대해서 100명한테 보내기 위해서 100명의 개인별 응답 URL을 만들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배정된 난수화된 패널 아이디가 있고요. 개별 URL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각각의 분들한테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거죠. 대부분 문자나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이 파일을 그냥 업로드하면 각 개인별로 각각 다른 URL이 나가게끔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송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만큼 링크를 생성한 다음에 문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시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응답이 들어오면 개별 URL별로 이 패널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데이터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치면 그 VLOOKUP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붙여서 기존 데이터랑 결합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QR코드로 수집하는 방법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뭐 중앙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혹은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고 난 다음에 이용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장소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QR코드를 배너나 포스터 같은 걸로 부착한 다음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SMS로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서 이메일로 수집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똑같은데요. 내가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설문을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붙어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은 내용을 이제 그 참여를 유도한 제목이나 문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이 받으실 분의 이름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조금 더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거든요. 개인화해서 내보내면서, 이제 특정 그 조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내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자만 골라서 혹은 강남역점에서 산 사람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SMS를 발송하게 되고 받으시는 분은 이렇게 SMS를 받고 응답 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바로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메일로 수집하는 방식도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메일 내용 미리 보기와 같이 되어 있는데 문자랑 이메일이 다른 거는 메일에는 이렇게 버튼을 넣어서 설문 참여를 누르면 이제 실제 설문 응답 화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링크 자체를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요즘 많이 수집을 하시는데 카카오 알림톡을 쓰는 이유는 이메일이나 문자보다 응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알림톡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송을 하시면 훨씬 데이터 수집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받으시는 분의 경험도 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권장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연동형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irst party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랑 연결해서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서 설문을 발송하고도 싶고 실제 이제 수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분석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예시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한 분의 회원이 어딘가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광화문점에서 구매를 했다고 할게요. 사이렌 오더 뭐 이런 식이거나 혹은 모바일 결제를 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면 이분의 구매 기록이 우리 서버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뭔가의 그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광화문점에서 언제 구매를 했다라는 기록이 딱 될 거고요.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자사 서버에서 설문 서버로 응답 URL을 줘라고 API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문 서버에서 이 사람한테 나갈 응답 URL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사 서버에서는 우리 회원의 앱으로 뭘 보내주냐면 응답 URL에다가 파라미터를 붙여서 보내주는데 이때 파라미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서버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붙여서 나중에 데이터에 같이 결합해서 보기 위한 것들을 붙여서 보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UID는 이거고, 구매한 매장, 스토어는 광화문점이다. 라는 정보를 붙여서 보내주면, 이 설문 안에서는 누구누구님, 언제 광화문점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 라고 하면서 뭔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응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응답 데이터에 아까 같이 이 URL을 붙여서 보냈던 파라미터가 같이 응답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 스토어가 이미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샀을 때 매장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매장의 청결도, 매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땠는지 등등등 정보가 다 붙어 있는 형태로 서버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면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툴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연동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광고 트래킹 같은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꽤 익숙하신 개념일 텐데 사실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URL 뒤에 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붙여가지고 그 정보를 여러 단계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파트 한 서너 장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고 조금 쉬고 세 번째 파트를 간략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응답 매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SMS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는 발송한 사람 전체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000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중에 응답 페이지 진입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하면 이 3,000 나누기 만 30%를 진입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000명 중에서 2,500명이 완료를 했다고 하면 2,500 나누기 3,000을 이제 완료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진입률이 높을수록 일단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내 모집단과 가장 유사한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완료율이 높을수록 발송한 대상의 모집단과 가장 유사한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까지는 사실 이 발송에서 응답 완료까지 전체말을 합쳐가지고 응답률이라는 지표를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응답 페이지 진입을 따로 넣어가지고 보는 이유는 일단 트래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도 있지만 진입률과 완료율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나눠서 트래킹하기 시작한 이유가 더 큽니다. 진입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요. 일단 그러니까 브랜드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좋으면 진입률은 좋습니다. 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뭔가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왔다. 그러고 하면 더 응답할 의향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목이나 초대 인비테이션 메일이나 SMS의 내용이 얼마나 좀 인게이징한지, 그리고 보내는 채널이 적절한지, 그 대상에 맞는 시간대에 보내는지에 따라 진입률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DB예요. 근데 캐피탈 이용자한테 뭔가 의견을 요청을 할 때랑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요청을 할 때랑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브랜드가 같아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상품 혹은 그 브랜드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응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대상에게 보내지만 설문 앱으로 푸시를 보낼 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때, SMS로 보낼 때의 진입률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카카오 알림톡이 제가 SMS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FC로 보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그룹별로 진입률이 높은 그런 시간대가 있는데요. 직장인은 저녁 6시 이후,
대학생은 주말 아침, 대학생은 주중에 어려워요. 주부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아이들 등원 뭐 시키고 나서 본인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대 이때가 딱 좋고요. 외식업주는 어떻게 보면 좀 다운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가 가장 응답 진입률이 높은 시점입니다. 완료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일단 들어왔는데 응답을 하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난 관심이 없어 이 주제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혹은 너무 길다. 혹은 텍스트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이러면 이제 완료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희 내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면 반려동물 같은 주제로 설문을 하면 워낙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완료율이 99.02%?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90문항 이상으로 너무 길어진다. 그럼 78%로 떨어지고요. 가독성이 낮은 설문들, 예를 들어 표 형태로 굉장히 깨알 같은 정보를 계속 주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고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70%까지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사실 오픈 서베이 패널 데이터이고 저희 패널들은 더 응답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일반적인 기업의 회원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완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리워드 지급하는 방법은 그냥 3가지가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고 추첨형으로 뭐 몇 명을 추첨해서 뭐 드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에게 동일한 형태의 리워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워드 지급이 추첨형이 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으면 리워드가 없어도 응답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거나 혹은 어떤 추첨에 더 기대를 거는 형태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워드 지급도 마찬가지로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 응답자가 응답을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완료 기록과 데이터를 설문 서버로 전송을 하고요. 그 설문 서버에서 자사 서버로 응답자 식별자랑 이 사람이 응답을 완료한 시각 데이터를 웹북으로 전송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다시 실시간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리워드 지급 관련해서 알아둘 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면 이렇게 앞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질문들을 좀 넣으시고 뒤에 본설문을 넣으실 텐데요. 아주 많은 경우에 스크리너만 응답하고 본설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아예 리워드를 안 주시거나 혹은 리워드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되게 적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크리너만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는 게 좋아서 문항수가 많지 않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교하게 사전에 타겟팅을 해서 이 질문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하시는 걸 가장 권장을 하고요. 스크리너까지만 응답을 했더라도 그 시간에 필요한 적절한 보상금을 주시는 것이 응답 품질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설문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리워드를 많이 지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자의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을 책정을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라면 응답할까? 의지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주셔야 데이터 품질이 확보가 되니까 이거는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혹은 그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를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범주가 넓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종교, 가치관,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거 이런 것들까지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로파티 데이터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원 아이디 정도를 꽤 많이 수집을 하시는데 목적은 식별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쿠폰을 발송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모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증 시스템들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키사에서 ISMS-P 인증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은 SOC2 타입 2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는 뭐 GDPR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름은 좀 다르지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꽤 많이 겹치거든요. 이런 개인보호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툴 혹은 데이터 제공업체가 이런 보호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픈서베이 같은 경우는 ISMSP 인증을 올해 받았고 이제 요거를 두 번째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인증 체계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즉 바꿔 말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마스킹하는 것, 개인정보가 화면상에서 모두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식별화. 어떻게 보면 회원 DBA는 회원 아이디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응답자 아이디를 새롭게 부여하고 이 응답자 아이디와 회원 아이디 간의 관계는 1년마다 재설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인 식별자 노출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질병 같은 민감정보로 분류된 응답은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이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자 외에는 개인정보 포함된 러데이터, 어떤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러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한 로그 자체를 관리해서 누가 접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이런 수집 동의 문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하시고 있는 데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민감 정보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데이터에서 나중에 자동 파기 같은 설정이 되도록 하는 것, 혹은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300일 이후에는 자동 파기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데이터 활용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4개월간 이 내용을 다룰 거니까요. 4개월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장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사실 4장 정도라서 남은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아까 쉬고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 맞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분량을 조절해서 중간에 쉬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퍼스트 파티랑 제로 파티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 데이터에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거, 회원 등급, 이 회원이 라이프타임 밸류, 구매한 매장과 제품, 고객센터 클레임을 한 시점과 유형, 이탈한 시기, 이탈 전 이벤트 이런 것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거는 회원 등급과 LTV가 있을 때, 이 사람 지금 회원 등급이 아직 우리한테선 이용 정도가 낮아서 낮은데 경쟁사 이용 정도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고객 하나의 라이프타임 밸류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좀 추가로 수집해보고 싶다거나 구매한 매장이나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편차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거나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했는데 클레임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를 알고 싶다거나 했는데 이탈 이유, 트리거가 뭐였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땐 사실 추가로 제로파티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봐야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식별자로 보통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갈수록 사실 이 개인정보를 바로 그냥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UID나 AdID처럼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개인정보보다 나중에 가공이나 재설정이 가능한 그런 식별자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세션 끝나고 나서 아마 이메일 받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요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결합한 데이터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CRM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희가 프로스펙트라고 일컫는 현재 저희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오픈 서베이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계시거나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산업군 소속 기업 부서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클래스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는지, 저희랑 프로젝트를 하신 이력이 있는지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오픈 클래스를 이제 들으시고 나서 피드백을 주시면 만족도나 유용하다고 느낀 내용, 더 알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응답을 해주시면 이 데이터를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산업군별로는 대략 어떤 것들을 더 궁금해 하시는구나 혹은 직군이나 부서별로는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진행할 세션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어떤 내용을 추가로 다룰지 이런 것들을 더 분석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활용하는 식별자는 프로스펙트 아이디인데 이 프로스펙트 아이디는 CRM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명 한 명을 식별하는 그런 식별자로 주어지는 가상의 그런 식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결합해서 저희가 분석한 예시를 다음 시간에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오늘 세션 끝나고 이메일 받으시면 꼭 피드백 설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군별로 이렇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랑 제로 파티 데이터로 결합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최근에 봤거나 이제 한 것들을 조금 제가 살짝 가공은 했지만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사용자 프로필 쇼핑이라 이런 거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응답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좀 업로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제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 커머스몰에서 쓰는 것만 아니라 전체 쇼핑에 대한 지출 데이터가 나오죠.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사용자별 전체 지출 내역을 보거나 우리의 쉐어로 월렛을 계산해보고 어떤 세그먼트에 우리가 더 그러면 지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분석을 하시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 앱 서비스 중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알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응답자에게 데모그래픽스나 라이프 스테이지 같은 정보들을 물어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예측 알고리즘에 낸 결과와 응답자가 받은 정보를 두 개를 비교해서 즉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정답지로 활용해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찾아가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전을 검색한 히스토리는 서드파티 데이터로 이제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검색 히스토리만 보고는 누가 어떤 시점에 와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응답자들을 샘플링을 해서 가전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제품별로 뭐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애드 아이디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특정 검색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한테 과연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게 좋을 거냐,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속성이나 기능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데 이용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한다고 하면 사실 엑셀로 치면 그냥 VLOOKUP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저별로 구매 제품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 만족의 이유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두 개를 이 UID를 가지고 결합을 하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구매 제품 A, B, C인데 어떤 제품의 만족도가 더 높은지 그리고 만족한 이유는 뭔지 예를 들어서 A 제품이 더 만족도가 높은데 4.8로 더 높죠. 디자인과 크기, 무게, 안전성, 호환성에 대해서 두루 만족하네. 그에 비해 B, C 제품은 A 제품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데 가격은 만족하지만 사실 다른 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방법 예시 제가 아까 연동형 데이터 수집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동형 데이터 수집을 하면 요 파라미터 정보가 아예 러 데이터에 이렇게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보신 엑셀에서 VLOOKUP 같은 걸 안 하고도 한꺼번에 이제 결합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문이 이미 일단 진행이 됐는데 이 설문에 여기는 지금 만족도랑 만족한 이유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때 구입한 제품 데이터를 하나의 그냥 필드를 업로드를 해서 붙여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제가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 요약을 하면 제로 파티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역할이 있고 데이터의 가치는 연결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활용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오늘부터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로 파티 데이터를 그중에서도 수집하고 활용하는 걸 고려하신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 제공자 풀에 내가 액세스할 수 있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그 데이터 제공자들한테 가장 품질이 높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기업에서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다 데이터 활용 역량이 있으시거든요. 다만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저희 오픈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 역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에 약간의 팁들을 좀 얹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계기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파티 데이터 품질은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응답하느냐보다 어떻게 질문하고 수집했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라면, 왜냐면 우리 모두도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이거든요. 고객이고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 답할 수 있을까? 그 적합한 수준에 들어오나를 생각하면서 질문의 흐름, 분량, 워딩, 보상 수준 등등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파티 데이터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꼭 챙기세요.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집하신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시스템에 그런 보안 장치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연결해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식별자를 내부에서 잘 정의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 안에선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할 수 있게 너무 명시적인 식별자를 활용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